네, 그러면 5.18 민중항쟁 41주년 기념학술회의 애프터 5.18 운동과 사상의 5.18 2부 1부의 두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도쿄대에서 지금 신앙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아오키 요시유키 선생님께서 학생운동 속의 광주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이 논문을 제가 살펴봤을 때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5.18 해석에 담겨있는 역사관, 공식적인 역사관과 그리고 그 운동에 실제로 참여했던 학생운동가 개인들의 기억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괴리나 어긋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는가의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아오키 요시우키 선생님은 지금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도쿄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주로 사회운동가 기억의 문제, 전략의 문제 이런 주제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시까지 아오키 요시유키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키 요시유키라고 하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도쿄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의뢰받은 주제는 5.18 이후 한국 학생운동과 일본 사회운동이라는 아주 무겁고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의 80년대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에 주된 내용은 80년대 학생운동, 특히 86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아마도 의뢰하신 분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60년대에 일본 학생운동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붙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80년대 학생운동이 소사화한 표면으로서 5.18과 당시 운동에 참가했던 한 개인으로서의 운동가가 가진 5.18에 대한 기억을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86년에 NL과 CA가 등장하는데요. 두 집단의 기관지인 해방선언에 실린 관주항쟁과 역사적 의의라는 글과 민족민주선언에 실린 관주혁명의 현지적 조명이라는 두 글을 통해서 학생들의 특징적인 5.18 해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에 제가 실시한 80년대 학생운동 참가자에 대한 수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공식적인 5.18 담론에 나타나지 않는 한 학생운동가의 기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역사소설에 있어서의 망각된 기억을 다루는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5.18은 국가 차원에서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관주 민중항쟁, 관주 시민전쟁 또는 관주 홍기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 호칭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후적으로 현재 시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바라보는가라는 역사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운동사 역사관은 역시 존재하는데요. 5.18 같은 경우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는 역사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담론화되면서 관주항쟁에 담겨있던 초안적 산진소인 소설을 떼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3.1운동에서도 3.1운동을 피폭력, 평화의 산진으로 해석하는 역사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987년으로 산진화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과 연속선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3.1운동에 실제 존재한 일제하 조선민중의 조항과 봉기의 실태를 보지 못한 시각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학생운동, 80년대 학생운동은 5.18이라는 과거에서 모르지 않는 미래에 토래할 또는 토래해야 할 현면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현면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가로서의 모델을 5.18에서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 사회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해석은 급진적이며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역사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해석이야 존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그 85년만 해도 그 삼민트의 그 산진 때는 민족 통일, 민족 전치, 민중 해방이라는 삼민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한국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들어가면서 삼민트는 반미자주화, 반파슈 민주화 투쟁위원회, 소위 NL 계열과 반제 반파쇼 민주투쟁위원회, 소위 시의 계열로 분화,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별로 해방선언과 민족민주선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 5.18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일단 두 글에 나타난 5.18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요. 물론 제목에 나타난 차이도 있지만 먼저 운동 주체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라는 궁극적인 현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방 선언은 민족 내지 국민의 핵심으로서의 민주는 5.18의 운동 주체로 보고 있는 반면 민족 민주 선언은 민중의 핵심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을 그 운동 주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5.18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호소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인데요. 민족 민주선언을 보면 진전으로 관조현면을 부활시키는 길로 투쟁 조직의 건설, 그리고 헌법제정민중회의의 소집이라는 그들의 그 주장을 학생들 내 별제화를 준술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방선언은 5.18의 출발점으로서의 천남대생의 투쟁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결연한 투지를 불러일으켰고 반동 국면을 대중투쟁 국면으로 정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투쟁은 희생적 투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방침의 차이는 5월 18일에 전남대생에 의한 시위를 중시한 NL과 5월 20일 이후에 나타난 한젠파의 조직과를 중시한 시위의 노선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드러지게 그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무장투쟁에 관한 해석입니다. 해방선언도 민족민주선언도 둘 다 무장투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약간 해석의 판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선언은 5.18의 해방 이후 30여 년 만에 최초의 대중적 무장투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의금치 벌판에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타올랐던 조선민중의 무장투쟁 정신은 항일 무장투쟁과 45년 후 반미 무장투쟁으로 이어졌고 80년 관주항쟁에서 그 훌륭한 춘포이 한국 민중의 빛줄에 서려 있음을 만총하에 보여줬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투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1894년에 일어난 통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 그리고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 5.18을 위치시키는 해석의 틀을 NLA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의 민족민주선언을 보면 5.18의 무장투쟁은 물리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민중 내 자연 발생적 동기가 짧은 기간에 무장투쟁으로 청화한 것을 비련적 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는 NL처럼 과거의 투쟁과의 연속선 속에서 5.18 위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장투쟁은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에 5.18의 무장투쟁 자체가 한국의 혁명을 예고하는 신호이며 앞으로 지속해야 할 행동 모델로서의 5.18을 해석했습니다. 시에는 사회주의 혁명 혹은 개방해방을 이루는 길을
권력 혁명 없이 불가능하다는 레닌적인 혁명관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NL과 C에는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5.18이라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기 다른 운동 주체나 학생운동가로서의 행동 모델을 추출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18에 나타난 무제한투쟁의 눌러사고도 NL이 과거의 이산적인 투쟁의 재현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C에는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모델로 해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5.18이 민족 해방 투쟁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혹은 무제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체계로서의 역사관을 80년대 학생들은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글에 나타난 역사관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만든 공식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활동가 개인의 역사관이나 기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활동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조직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개인의 기억을 끝을 좀 보겠습니다. 관주에 대한 기억은 학생운동에 그 근전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주에 대한 기억은 운동가로서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활동가에 운동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부분만 읽어보면, 너는 1980년 5월 27일 날 포천에 남아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 있느냐? 혁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게 뭐 우월감이건 아니, 우월감은 당연히 있겠죠. 이 글은 글술자 본인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또 5월 27일에 토천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던 운동권 학생으로 어쩔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주에 대한 기억이 한 인간의 인간관계까지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관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라는 질문은 80년대 학생운동가에게 피할 수 없는 윤리적인 질문인 동시에 운동 노선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혁명에 자기 몫을 내놓는다,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주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관주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 질문. 또 우리가 하는 일에는 그 일이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거기서 죽어야지 하고 살아남아서 후회를 토모해야지. 이 두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이 각각 맞죠. 각각 맞는 대답인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아주 도덕적인 개인의 결단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노선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했어요. 윤리적인 태도와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에 나타나듯이 5.18에 대한 기억은 운동가에게 죽음과 삶이라는 윤리적인 태도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마다 5월 27일에 마지막 전투에서 총상 윤상원이 남긴 말을 상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신념으로 계속해온 야학활동의 과정에서 만난 노동자나 요원들을 상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5.18의 기억은 그 충격과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80년대 학생들에게 죽음과 삶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면서
당시 다양한 학생들의 기억을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장봉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L과 CA가 공통적으로 해석되는 무장봉에 대한 군전적인 평가도 한 학생운동가에게는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고 상상하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이게 괜찮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실제 했어요. 새로운 체제라는 게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을 거고 제국을 보아하니 다른 나라를 보아하니 막 싸우고 하는 건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예를 들면 사람 죽이는 일이 예를 들면 끌려가는 것도 두렵지만 싸우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결국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할 거잖아요. 이 그슬에는 해방선언이나 민주선언이 5.18을 해석하면서 군전적으로 평가한 무장봉기를 진지하게 실천의 차원에서 사유하고 있었던 한 운동가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반복되는 역사나 역사의 필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장봉기가 멀어지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 그런 감정은 문건에서 아예 언급되지도 표현되지도 않는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발표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기억되기를 거부당한 기억을 생성하는 한 원인으로서의 역사관이었습니다. 민주화 담론에서 5.18이 지닌 봉기나 시민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 5.18의 피해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원동력이었다는 역사관의 위고한 역사소설에서는 5.18이 80년대 학생운동가에 있어서 균열의 원천이었다는 기억은 그 소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80년대 문맥에서 보면 혁명이라는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는 무장봉기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억은 스스로도 억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관을 폐지하고 모든 기억을 역사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억을 말라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한 정보의 집합지에 불과하며 역사관 없이 역사소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기억에 관련 연구자가 말하는 대로 뭔가를 보려는 것은 뭔가를 보지 않으려는 것과 같고 기억하려는 것은 망각하려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있듯이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이나 목소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려는지가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한국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부터 좀 약간 이야기 흐름이가 끊겨서 좀 죄송한데요. 60년 일본 사회운동 바라보는 역사관을 먼저 살피고 이러한 역사관의 한계의 점을 60년대 학생운동의 실제에서 좀 파악해보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일본 사회운동 바라보는 역사관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요. 하나는 혁신사관, 하나는 시민운동사관, 세 번째는 새로운 사회운동사관이라고 합니다. 혁신사관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정례된 사회민주주의 좌파와 혼산주의자, 눈의 천지 집단과 노동운동의 동향을 중시하는 사관입니다. 시민운동 사관은 그 혁신사관과 달리 노동운동이나 촌단을 중심으로 한 혁신운동의 시대가 끝난 60년대 후반에 정례된 베헤이렌이라는 그 산진적인 집단의 산진된 것처럼 베트남 반정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이
운동 내 주체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 그 새로운 사회운동 사관이라는 것은 시민운동 사관이 제시한 조직적이고 좌파중심적인 운동관의 산대화를 넘어서 이러한 좌파적인 운동을 낡은 것으로 간주하여 역사소설에서 폐지하는 효과를 지니는 사관입니다. 1960년대 총료된 일본 학생들 소설할 때 이러한 사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60년대 학생운동 신차파 뉴레프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사상적 출발점은 한국과의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1956년에 후르쇼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과 헝가리 사건의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이들 사건은 소련 공산당이 당시 마치 무류의 상징과 같았던 스탈린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폭로를 했으면서 동시에 스탈린 출적인 독재에 대한 반란이었던 헝가리의 무제한 봉기를 군사력으로 진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 공산당의 이중적인 행동에 인하여 일본 학생운동은 일본 공산당 그리고 소련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학생운동과 젊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차파에 있어서는 안마 그리고 금기와 같았던 트로츠키 사상에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년대의 학생운동 내지 신차파 운동을 규정한 것은 트로츠키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트로츠키 사상의 부활이 60년대 학생운동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공산당과 스탈린 추이를 배신당한 혁명으로 부정해서 트로츠키적인 세계혁명, 혼력혁명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적군파의 등장에 상징되는 학생들의 무장과 폭력의 효과는 이미 결정된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68년부터 시작된 정권투, 젠교토, 교도会議의 약칭인데요. 반독재와 아나키스트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마다 존재한 여러 탐파의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운동이 대위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독재로 비교를 하는 것에 저항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역발운동은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내포한 민주주의와 독재 패러독스를 극복하려는 민주주의 비판 운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역사관에 가지는 한계는 그 차파를 60년대 학생운동이나 신차파 운동이 그 차파를 부정하면서 시작한 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사관에서 소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세계혁명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시민운동 사관으로도 해석 불가능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68운동의 권력적인 측면은 새로운 사회운동 사관에서 위도하면 낡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극복하려고 한 민주주의와 독재 패러독스라는 문제는 지금도 유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에서 누락되는 점은 권력 없이 혁명이 가능한가라는 운동과 권력이라는 전술적인 난제와 현재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폐쇄되는 존재에 대해 사유하고 있는가라는 역발운동 이후의 시민운동이 실종해온 일본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 내지는 사회운동의 과정을 자유민주주의의
비교를 해석하는 서사나 기억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아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원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원 선생님은 근현대 구술사, 동아시아 기억연구, 현대사, 정치, 사회운동 쪽에서 활발한 연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셨으니까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원이라고 합니다. 5.18 이후라는 41주년을 맞이하는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론문이 있어서 토론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키 선생의 발표는 80년 5.18 이후 변혁을 지향하는 학생운동 조직에 의해 5.18이 해석되고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과정을 86년을 기점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80년대 학생운동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개인들이 구술 자료를 통해서 80년대 당시 혹은 어떤 사후적인 해석으로서의 어떤 기억 속에서 공식적인 5.18에 대한 의미 부여와 좀 다른 결의 해석이라든지 혹은 의무비어가 등장하는 맥락이라는 것들을 오늘 발표에서 잘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술대의 어떤 대주제인 5.18 이후의 어떤 사상과 운동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80년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과 그 참여자들이 5.18에 대한 기억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상과 운동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논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좀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0년 5.18을 과거 민족해방운동의 연속선상으로 위치시키거나 혹은 어떤 미래에 다가올 혁명을 예고하는 어떤 사회심리적 조건을 드러내는 어떤 모델로서 사고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5.18은 그 이전의 어떤 사회운동과의 어떤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연구자가 80년대 변혁운동을 80년 5.18의 어떤 사후 복수라고 은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5.18은 변혁운동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출발인 동시에 또 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떤 확산시키는 인정투쟁의 동시에 해석투쟁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오키 선생님이 발표에서 어떤 혁명으로서 5.18이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5.18이 이 변혁의 전망 내지 조직 형태, 투쟁 노선 및 주체 등을 학생운동이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이른바 어떤 변혁적 상상력의 출발이었다는 것들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현실 변혁과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5.18이 이 의미란 것들을 당시에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민중운동을 대신하는 어떤 시민운동이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등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5.18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기보다 또 일부에게는 또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서 인식되는 경향도 동시에 발견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80년대 변혁운동에 대해서 5.18의 의미가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의미가 어떤 변화한 맥락이라는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의 문제라는 것들이 이 80년대라는 어떤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어떤 5.18 이후의 5.18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발표하신 것들의 어떤 범위를 좀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90년대 이후에 이 봉기와 항쟁으로 80년대에 해석되던 5.18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이란 것들을 얻게 되는 과정은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화 내지 혹은 어떤 저항성이 약화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5.18이 이 탈급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어떤 반론 같은 것들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길게 보자면 어떤 87년의 민주화 이행 내지 또 93년 문민정부 수립, 뭐 역사 바르게 세우기의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변화란 것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변화란 것들은 또 앞에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도 역시 5.18 이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속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사회운동의 어떤 성격 변화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지 등도 역시 논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은 80년대 변혁적인 뭐 학생운동 조직이 해석한 5.18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해석과 그리고 아오키 선생님이 일단은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해석을 하신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어떤 개인들 간의 어떤 균열이라면 균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킨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발표 때도 인상 깊게 들었는데 80년 5월 27일 도청에 있었다면 이란 것들을 전제로 한 질문이란 것들이 한 개인의 전체성과 또 사회관계조차 변화시킨 것이 어떤 당대의 상황이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아오키 선생님이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해석한 어떤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80년대 당시에 드러내지 못한 어떤 광주라는 어떤 그날에 대한 어떤 무고움 혹은 뭐 공포로서 또 기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옛날에 인터뷰한 어떤 5.18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5.18을 뭐 한국전쟁과 겹쳐서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또 이것과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자신의 상상력의 범위란 것들을 넘어선 무장봉기의 순간이란 것들을 두려워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의 공포감이란 것들을 또 현재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도 굉장히 간단치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오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아무래도 뭐 기억되기를 거부당한 기억이고 또 이렇게 기억이 위치 지어진 데는 이 대문자 혁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역사관이 중요한 어떤 원인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뭐 이런 해석이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설득력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과연 또 학생운동이 80년대 내세운 역사관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분들이 기억이란 것들이 과연 재현되기를 거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논구란 것들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기억이라는 것들이 기억을 하는 어떤 그녀 내지 그의 어떤 현재적 위치 속에서 재해석되는 것처럼 80년대 학생운동에 참가했던 구술자들의 공포감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어떤 민주화 이행 내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재해석된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 같은 것들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 80년대 대학생이 기억하는 오늘 아오키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들은 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 같은 경우에 사실 5.18 과정에서 존재했던 여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를 들어서 어떤 다큐멘터리 김군에 등장하는 넉마주의 내지 항쟁에 참여했던 성판매 여성 내지 어떤 구두닦기 등은 사실 아오키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어떤 민주운동 서사에서 잘 언급되지 않아온 것이 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표 맨 끝에 이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이나 목소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는지 부각될 것이다라고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왜 이들은 어떤 망각의 어떤 구멍처럼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성찰해 볼 필요한 것들이 이 학생운동 내지 참여자의 어떤 범위는 좀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더 문제란 것들을 심화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80년 5월 항쟁에 존재했던 앞서 말씀드린 넉마주의 내지 성판매 여성 같은 이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누락된 맥락 역시 이 80년대 학생운동의 5.18과 더불어 5.18 이후를 상상하는 과정 속에서 성찰한 문제이고 동시에 이들이 오랫동안 망각된 문제 역시나
80년대 학생운동이 해석한 대문자 혁명이라는 어떤 5.18의 어떤 의미부여와도 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같은 것들도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발표문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일본 사회운동과의 어떤 비교의 문제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경우에 아까 그 60년대 일본 신자파의 어떤 등장과 어떤 약화를 어떤 사관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일본에서의 정치 변동이라는 것들이 한국의 어떤 7, 80년대의 정치 변동과는 그 궤적이라는 것들을 사실 달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경우에 아까 문득문득 뭐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60년대 베트남 전쟁 시기 어떤 베일렌의 반전 운동 내지 또 뭐 신안보 투쟁의 상징이었던 도쿄 야스다 강당 투쟁 때 혹은 어떤 한 리스카 투쟁 등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정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사건과 기억이 일본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광주의 기억이 어떤 미트로부터의 어떤 민주화의 기반이었다면은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의 정치적 기억이 어떤 일본의 사회운동이나 변화에 미친 것은 또 없는가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도 조금 더 5.18 이후의 부분이라는 것들을 상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하나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80년 5.18이 이른바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한국의 어떤 카톨릭과 그리고 일본 카톨릭의 어떤 정의평화위원회가 이른바 광주의 진실이라는 것들을 이른바 영문의 어떤 팜플렛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색가의 같은 잡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식인들 내지 또 제1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같은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 내지 기타의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부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시각이라는 것들을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사회운동 내지 시민운동에게 이 80년 광주라는 것들이 또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왔는가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도 이 광주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한반도 내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 어떤 사건으로서 제한하지 않고 조금 더 한일 혹은 어떤 동아시아적인 어떤 지평에서 사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매개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색깔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약간 누를 수가 없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답변을 누리지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김은 교수님 정말 좋은 코멘트를 감사하고요. 몇 가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년대 변혁운동이 내세운 5.18의 의미가 편화한 맥락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던져주셨는데 저는 87 이후에 가속화된 사회운동 내 제도화라고 할까요? 그러한 게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좁게 해석하면 선거가 아닌 다른 의사표현의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힘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운동 연구자인 시드니 타로가 지적하고 있는데 원래 사회운동이 가지는 힘은 사회나 지배집단을 교란시킬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지배집단에게 조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면서 압박을 주고 변화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콩의 학생 시위나 미얀마에 종결되고 있는 시민들의 직접 행동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를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대의제로만 또는 선거의 결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5.18의 의미가 변화하고 초한선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현재 사회운동이 5.18을 변혁의 가능성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회운동이 극화로 인해 제도화되면서 결란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의 질문은 학생운동 조직이 내세운 역사관 때문에 당시 학생 활동가들이 기억이 제한되기 거부당한 것인가? 수리자들이 공포감도 민주화의 공고화 등 변화 속에서 재해석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기억으로 본다면 그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시각으로 재현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인용한 그것을 역시 민주화 이행을 거쳐서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수리자의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처럼 평화로운 일상, 실제 평화롭다기보다는 그 80년대처럼 그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당시를 뒤돌아보면 공포를 느꼈겠지라고 회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당시의 문맥에서 생각할 때 진지하게 혐면을 품었던 활동가일수록 스스로 이불을 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5.18에 있었던 논마추이, 한전에 참여했던 선판매여선, 그두닦기 등 민주화운동 소사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데 이들의 망각에는 80년대 학생운동이 해석한 5.18의 의미도 관련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논마추이나 한전에 참여했던 선판매여선, 그두닦기처럼 다양한 주제가 80년대 학생운동에 있어서 망각된 원인은 제가 해석한 대로 한전 담론이나 혁명 담론의 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산적인 국민국가를 갈망하는 근대화 담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18이 민주화 담론으로 회수된다는 것은 국가 건설 담론에 회수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80년대 학생운동 내에서는 소ян의 군대 국가가 보여주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개국다운 그런 군대 국가의 건설을 가름하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또는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현멸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실시한 기술조사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도 술집 여성이 혼혈을 하려고 해도 그 직업 관계상 혼혈을 받지 않으려고 한 병원 당국에 대해 우리도 깨끗한 피를 가졌다고 항의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세대에 계시는 김한 교수님이 역제없는 국민의 건강과 혐오라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5.18을 뜨거운 투쟁이라는 그 기억이 아니라 시체의 지독한 냄새가 지배했던 관주로 기억하지 않는 것에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산적인 근대 국가를 갈망하면서 그러한 모습과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망각의 금원에 빠뜨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0년대 일본 사회운동의 전체적인 기업 같은 그 일본 사회운동이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은 그 후 그 70년대 들어가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위험한 학생 테러리스트 그들이 저지른 무분별한 번력으로 재현되면서 무전적인 사회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당시 신차반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들의 회고록이나 영화를 만들거나 다큐멘터리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전적인 기억에 정확한 기억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들의 기억은 그들 안에서만 유통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열심히 그 카운터 메모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거를 공유하는 통로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6.18운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후에 그 사회운동을 바꾼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이라는 운동 주체를 해체하는 계기였다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신차파는 6.18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자별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그 일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별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거기 그런 그 논의를 거쳐서 제일 외국인, 물론 제일 교포를 포함해서 더는 여선이라는 그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입국 관리국이 관리하는 수용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스리랑카 여선을 눌러싸고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눌러싸고 일본 사회가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결국 일본 사람 또는 국민 중심적인 평화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6.18 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전개되어 있는 이러한 그 일본 중심적인, 일국 중심적인 민주주의라는 논점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6.18 운동의 공식적인 기억은 아니지만 그 후에 사회운동, 시민의 남기게 된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점들이 더 많이 토론과 응답 과정에서 제시됐는데 참 역시 늘 그렇듯이 시간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발표 선생님이나 방금 답변 내용들이나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김원 선생님 소원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선생님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진행되나요? 네. 그럼 두 번째 발표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